제가 방금 소개받은 권오울입니다. 분위기 참 무겁죠. 저 들어올 때 형사단 아카데미 여기 특강을 하러 오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보니까 평소에 제가 따르던 윤은기 선배님도 계시고 또 구자관 이사장님, 또 김철균 원장님 계시고 그분이 계십니다. 또 오명 명예회장님도 얼마 전에 같이 뵀는데 이제까지 했던 분들 주제하고 어떤 분들이 나왔는가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좀 특강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가 서로가 좀 편안해야 농담도 하는데 농담할 자리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은 저는 남창호 선생에 대한 책을 거의 읽지를 않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책에서 국사책에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고 학교 다닐 때 주위에 흥사단 활동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런 활동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급히 도산 안창호 선생 책을 한 두 권 막 속독으로 쭉 읽고 그리고 오늘 이리 왔습니다. 올 때 마침 우리 주제가 국가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래 되니까 이 문제는 제가 그래도 여기 와서 원고 없이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 이 나름대로 보훈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머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시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지적을 해 주시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넘어갑니까? 내가 넘길 수 있도록 좀 적어요. 일찍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직원들 새벽에 세종에서 왔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보훈의 의미, 그다음에 도산안 창호 국가보훈정책의 과제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은 원노총해서 군대 갔다 갇히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1962년이 될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든 사회적 예우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보훈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면서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고 하면은 보훈이 굉장히 제도도 또 보훈의 폭도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국가보훈부 예산이 전체 연방 예산의 약 4.5%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보훈 가족들이 미국하고 비교를 하고 호주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보훈 예우가 너무 턱없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약한 건 맞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자는 6.25 참전자들은 한 평균 95세가 됐고요. 대종을 이루는 월남 참전자들은 평균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월을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 죽기 전에 뭔가 조금 더 화끈하게 안 되겠나 이런 것이 우리 현재 한국 보훈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립유공자가 있고 민주유공자가 있는데 우리 보훈의 범위는 대충 이래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보훈의 의미고 얼마 전에 그 상하이에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둘러보면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훈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보훈이 잘 되어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예우를 받는 일이구나, 명예로운 일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 보상도 따르는 일이구나. 그래서 보호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아는 게 적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보훈 정책에 대해서부터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보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그리고 독립의료, 그다음에 보훈외교, 이 5개로 대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서 소원을 받은 분들이 합쳐서 18,000명입니다. 당시 2천만 우리 대한 국민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겨우 18,000명 훈장을 받았다 하면은 거의 독립운동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누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훈장을 좀 주지. 왜 그렇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북에 가서 안 되고 행정이 미상이어서 안 되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세월은 너무 흘렀고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국가보훈부는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발굴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에게 서운을 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경제적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는 독립유공자법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3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4대, 5대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운동했는 게 드러나면은 6대, 7대, 최소한 2대는 국가에서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한다. 이게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은 여야가 공히 합의를 해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이 법이 통과될 거다. 그래 됐을 때는 1대, 2대, 3대, 4대, 5대 아무런 혜택이 없어도 6대가 받게 되고 7대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쓰는 말 중에 이게 다른 용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보상이란 용어입니다. 국가보훈에 있어서 공동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상이란 용어는 의미가 의무일까? 아니면은 뭐 그냥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까 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꼭 맞는 용어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께서 그 보상이라는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바꿔보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법이 되게 되면은 혜택을 받는 분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2,6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현재 독립운동을 해서 예우를 받는 분들의 hon격은 대한민국장, 그 다음에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5개 훈장으로 부르되어 있는데 현안 사항은 그 훈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해 달라. 이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는 어제 오늘이니까 만인소 해가지고 훈격 재조정해 주십시오. 뭐 박상진, 그다음에 김동삼, 이상용, 이회영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훈격이 너무 낮습니다. 윤동주, 이육사 이분들 훈격이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원이 가장 많이 됐을 때가 1948년, 50년 이승만 대통령 초창기에 서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또 많이 되었습니다. 다인간사인지라 서운을 줄 때 그 가까이 있었던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조금 멀리 있었던 그룹은 조금은 소홀하게 소운이 되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만주에서 무장 활동을 했던 분들은 조금 낮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이 구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높게 평가되었던 것 같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뭔가 어떤 이 지역이 있었으면 좀 높게 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사 살아가면서 모든 기준이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제가 장관이 되면서 보면서 조정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놓고 평가하지 말자. 그 기준을 놓고 한번 공론화하자. 그래서 이제까지 그걸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열게 되면 판도라 상자가 되어서 너도 나도 다 본격 조정해 달라고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사람은 덮어놓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준은 감옥을 한 9년, 7년, 5년, 3년, 2년 그래 되면 훈격이 오래 감옥 갔다 올수록 훈격이 높고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누구라도 그 명망가 그룹이 있으면은 조금 훈격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훈격이 좀 낮게 조정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죽으면 훈격이 높게 나오고 집에서 병사로 돌아가시면 훈격이 낮게 나오고 그래서 정량 평가를 했지 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분들은 우리의 조상은 실제 운동을 더 했는데 내 재산 100억을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내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하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가지고 재사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좀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까지는 하여튼 정량평가, 근데 정성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친일재산 환수관리는 이제까지 환수해서 관리를 하다가 2011년부터 이게 수도비 되어 있습니다. 수도비 되어 있고, 근데 다시 이건 법무부 법입니다. 법무부에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친일재산 최대한 발굴해서 환수하면은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환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자. 그래야 뭔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찾는데 조금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친일 재산을 뭐 10억이다 100억이다 환수를 했는데 내 가까이에게 쓰지 못했을 때 과연 그걸 적극적으로 그 발굴하고 환수할 수 있을까? 이래서 그 문제는 법무부하고 그대로 썼는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사적지 관리하고 독립영웅 귀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중근 의사 유해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 중국에서 두 번의 그때는 땅을 파서 발굴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중근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해주이기 때문에 영국권을 주장하면은 북한 인민공화국이 영국권을 주장합니다. 2008년도에는 남북 관계도 좋았었고 한중 관계도 좋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동의를 해줬고 두 번을 발굴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정부 있는데 몇 차례 또 다른 지역 리순감옥 오른쪽 동산파 지역에 발굴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그래서 완곡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이 문제로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시진핑 총리, 그 다음에 상무위원장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주겠다. 근데 전제는 북한의 동의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안중근 의사가 쓴 책이 미완성이지만은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력을 키우고 남나라 넘보지 않고 그랬을 때 동양삼국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것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양평화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디순 감독, 안중근 의사 관련된 모든 기록이 일본에는 있을 거다. 저희 추정입니다. 근데 우리 일본인들 몇 번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일본 정부는 소실되고 없습니다.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기록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실되었을까? 아마 있을 텐데 하는 게 저희들 추정이고 이번에 2.28 독립선언대 동경 출장 가서 그 이영 대사인데도 이거 진짜 조용하고 은밀하게 기록 체크 좀 해주세요. 어디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은 구체적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가 어느 지역에 묻혔다고는 기록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은 한중일 북한 진짜 동양 평화를 여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이토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조금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정말 우리나라를 병합한 원흉이지만은 그 일본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 정치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차지했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근대 일본을 만드는 제 1인자라고 이래 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 위해 봉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대사 한중일 북한의 평화를 가져오는 서로 협력하여서 계기가 될 수 있고 남북 긴장 완화에 물꼬를 트는 어느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저기에 조금 저희들이 매달리지만은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발굴 방법은 땅을 파지 않고 이제는 투시경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로 GPR 레이더로 이렇게 쭉 하면은 밑에 여러 가지 뭐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 북한, 그다음에 일본, 중국, 한국 이 네 개가 협조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외 사적지 관리도 이렇게 재밌는 것이 중국에 사적지 전체 한 800 몇 개가 있는데요. 국외 900 몇 개가 있는데 중국에 430, 200개인가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아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좀 한국은 관여하지 마세요.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논밭이 된 것이 많고요. 흔적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한 3년 계획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적지를 가서 그 표차리로도 붙이고 사진으로 모아서 책자로 내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독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현안 사항인 그리고 최소 2대 이상 보상은 이 법이 통과되면은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독립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문제고요. 여기 대해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나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 일의 행적을 보면서 과연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내 온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본에 협력하면서 뭔가 좀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살아갔을까? 자신 있게 저는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고마 순응해서 살아갔듯이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유신 말기에 고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운동, 학생운동을 해야 되나? 그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데모를 해야 되는데 데모하기는 용기는 부족하고 늘 그 변방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때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군대 가는 거였습니다. 군대 가면은 2년, 3년 막 고민 안 해도 몸만 피곤하고 고달프면 되니까 했는데 이 독립운동, 그다음에 우리 세대 민주화운동 같은 맥에서 봤을 때, 아, 이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 가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만주로 미국으로 외국으로 떠나셨던 분,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면서 수시로 일본 경찰이 감시하에서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올해는 60만 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 김구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가보훈부에서는 뭔가 나름 계획을 세워서 행사도 하고 이 뜻도 기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가보훈부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100주년, 150주년 돼서 행사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은 지난해에 광복 80주년 행사에 너무 매몰되다가 보니까 올해 행사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올 4월부터 내년 예산 한 4월부터 예산 확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80주년 행사에 너무 매몰되다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어떤 컨셉으로 가시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결정되는 대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에 대해서는 특히 김구 선생님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죠. 김구 백범 일제 보면은 나는 안동김씨요. 그도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문화가 꽃피는 한국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철저하게 자각 능력이 없으면 모든 게 확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내로 진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이 나오니까 탄식했던 말씀, 이를 어찌할꼬. 실제로 그 걱정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의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국가든 한 조직이든 한 개인이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각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외부의 환경이 좋더라도 서지를 못하는구나.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 배출인 거고요.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관계되는 것은 LA 형사단 본부가 모든 예산 원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0억인가 이래 돼 있죠. 책정되어서 이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호국에 나오는데 호국은 대별에서 6.25 참전 용사 한 2만 6천 명이 있고요. 월남전 참전 용사가 여기 뭐 고엽차고 하면 한 14만 명 이랬답니다. 제가 본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부터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참전 유공자보다는 남아있는 배우자들입니다. 남아있는 배우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참전 유공자는 6.25 참전, 월남전 참전은 월 49만 원 수당이 나가고 고엽제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 나갑니다. 150부터 한 400까지. 그런데 그 배우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부부 일심 동체에 어떻게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이 없었을까? 현재 혼자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숫자는 18만 6천 명입니다. 18만 6천 명은
수당도 없고 의료 혜택도 없고 예우도 없습니다. 남편 돌아가시면은 그냥 이래 잊혀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 현재 한국 보훈의 가장 큰 맹점이더라. 이 문제를 내가 두 번이나 국무회의에서 유공자들 수당을 30에서 40, 45, 49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아있는 미망인 배우자들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국무회의에서 실수를 했던 게 현재 받는 그때는 작년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배우자 18만 6천 명이 다 줘야 됩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예산이 없나요? 그것을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예산 1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1,000억 그리면 아마 숫자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한 10만 원 정도 월 지급하면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당장 1조 1,000억이 새로 예산이 들어간다 하니까 두 번이나 제가 이래요. 국무회의에서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6조 4천억인데 거기에 1조가 더 올라가 버리면 7조 4천억이면 그래서 뒤로 미루고 해서 타협책으로 했는 것이 이겁니다. 생계지원금 오케이. 그럼 면세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에 월 15만 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습니다. 숫자는 한 17,000명 전체의 9%밖에 되지 않지만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은 내년도에는 중위소득 100%, 그 다음에는 나 연세 75세 이하 이렇게 되면은 모든 배우자들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5년 이내에 전체 혜택이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그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 계시면은 각 지청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 명단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점점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하는 말씀을 그저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네,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시는 분들이 6.25 참전 유공자 95세 되는데 이분들을 만나면 거의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으면은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거의 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이 어르신들이 평소 금슬이 그리 좋았었나? 대면대면하게 사셨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요즘 세태, 우리 자식들이 돌보겠나? 우리 딸들이 돌보겠나? 나라에서 좀 돌봐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데 이제 군대 좀 더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는데 여기까지 호봉 인정을 국가 공무원들은 100% 해줬지만은 공공기관은 80% 정도 해줬는데 이제는 3년까지는 100%다 해주자. 민간이 한 33.7%가 이렇게 해줘요. 그것도 권장사항으로 다 주자. 그래 됐을 때 여성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간단하다. 출산휴가 갔다 오는 것도 호봉에 해주자. 우리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여성들이 얘기를 하나 놓아가지고 하는 데는 한 거의 1년씩 휴직이 되면은 그것도 그냥 호봉에 그대로 인정해주고 뭔가 그 메리트를 줘야 또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국무에서 그걸 하는데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 좋은 방법이었는데 두 번이나 안 돼요. 그 소리가 나서 봤더니 하여튼 여성분이었습니다. 왜 안 돼요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지? 결혼을 안 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래 호국에 제일 많은 게 월남 참전 용사들입니다. 한 14만 명 되는데 월남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입장 정리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남베트남 위주로 통일이 되었다면은 가서 정말 위령비도 세우고 태극기도 휘날리고 이래 할 텐데 우리가 지원했던 남베트남이 패망을 하고 북베트남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근데 놀랍게도 베트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너희들이 우리와 싸웠잖아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역시 프랑스를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중국을 이겼던 나라다 보니까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높구나. 경제적으로야 대한민국이 월등히 앞서 있지만은 어떤 그런 국민의 인식,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오히려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자존심이 세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그래요. 베트남에 가서 함부로 사과하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에 가서 조금 곤혹스러운 일 당한 거 아시죠? 국빈으로 베트남 가서 그 월남 파병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니 당시 서 기장이 그냥 편안하게 한국 대통령은 여기 와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딱 확인 사살을 했죠. 한국은 오로지 미국의 뭐 고대로 표현 미국의 용병으로 왔을 뿐인데 왜 사과를 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우리 베트남 그 파월 군인들이 베트남 조금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양민을 좀 해쳤거나 전투해 가지고 사람 뭐이 다치게 하는 거야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이나 제 가면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야 된다.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있나? 그제 현재를 중시해 가지고 경제 발전, 양국 우호 관계 증진시키면은 그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현재의 호국 보훈에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한 14만 6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그다음 단순 참전자. 단순 참전자는 참전 수당해가지고 월 49만 원, 45만 월 49만이고 고엽제는 1등급부터 6등급 그다음에 고엽 휴유증 해가지고 경중도 이래가지고 조금 연금이 나가고 또 보상이 나갑니다. 이 문제도 받는 분들은 적다. 받는 분들은 적다는 입장이고 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더 드리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돈 내놔라. 우리 돈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뚫고 국가 건설했으면은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몫을 내놔라. 실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때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우리 파병 한 명에 대해서 미국이 한 예를 들어 5를 줬는데 우리 그때 갔던 군인들이 받았던 것은 1이나 1.5만 받고 나머지는 국가 재산으로 환수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사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 원상 회복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국에 대해서 하는 건 이런 거고요. 이 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독립에 대한 정서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박종철 물고문 당하다 죽었죠. 이한열 뭡니까? 반민주 시위하다가 체류탄에 죽었죠. 전태일 노동운동 하다 죽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유공자일까? 아닐까? 이분들 유공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훈부 장관 되고 가장 놀랐던 게 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60항쟁이 있었고 6.29 선언이 있었고 직선제 개헌을 했고 그래서 헌법체제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음습했던 유신 시절도 아니고 폭압적인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마음대로 이전에 대통령 욕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 말의 자유는 누리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연락만 되면 최소한의 생계는 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분들의 덕이 크잖아요. 아마 저도 그때 60항쟁 때 대한상공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넥타이 부대 그래가지고 저 서섬을 해가지고 뒤에서 가지고 시청역까지 가면서 팔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런 국가 예우자 혜택이 없더라. 단 그때 감옥 가거나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민주보상금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은 해줬습니다.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줬지만은 유공자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자마자 이 민주유공자법이 처음에 나왔던 게 2000년도 이훈평 의원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출할 때마다 회기 말로 폐기되고 회기 말로 폐기되고 또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폐기되고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까지 갔다가 이 국회 파행이 되면서 제가 그 청와대 정보수석협의회에서 패트 태웁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 이제 패스트트랙 되어서 아마 이번 6월 7월 되면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됩니다. 제정되면은 사망했던 분, 부상했던 분, 그다음에 이 행방불명되었던 분, 일단 적게 시작하자. 한 640명 정도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예우를 받는데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돈은 민주보상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무료 혜택 아니면 명예, 훈장증 이 정도 받는 명예 위주로 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를 않습니다. 약 20억 원 해마다 들고 의료 요양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받거나 우선권을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왜 김대중, 김영삼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거의 한 20년 세월이 갔는데도 왜 이 법을 안 만들었을까? 특히 그 민주당 정부가 다수당이었고 여당이었을 때 거부권도 없었을 때 왜 만들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저 판단입니다. 여기 앞장섰던 분이 대통령도 했고 장관도 했고 다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같이 발도 흔들고 피 흘리고 고생하고 부상당했던 이 분들을 잊어버렸나? 잊어버렸나? 그래서 내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선배님도 진짜 나쁩니다. 어떻게 이 법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제는 이 법을 만들게 되고요. 이 법을 만들게 되니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추진 협의회 아시죠? DJYS 같이 해가지고 그 전두환 그 폭압 시절에 정말 민주화에 다시 물꼬를 텄던 이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대부분 연세가 70대, 80대 이래 됩니다. 이분들도 야, 우리도 좀 어떻게 예우 좀 해주라. 예우를 좀 해주라. 근데 일부는 경제적 보상을 받았지만은 나머지는 그냥 민주화된 나라에서 뭐 집에 뭐 자식들인데 자랑할 수 있는 뭐 저런 것도 없고 증도 없고 경제적 저것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가보호 3대 축,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가장 뒤에 따라왔던 민주유공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영동
물고문했던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물고문했던 현장을 갔었는데 그것도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또 가서 느낀 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 간부 직원들 전부 다 그 관람을 하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관람을 시켰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국가가 절로 얻어진 게 아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물고문당하고 무슨 고문당하고 사망하면서 얻었던 것이 현재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국가보훈부 간부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느냐 해가지고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다는 의견에 진짜 몰랐다는 겁니다. 민주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했었구나. 보고 나면 말이 필요 없더라. 그 박종천 물건 내는 그 방 그대로 있잖아요. 이쪽에 그 사회 뭡니까? 반정부 인사들 고문했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잖아요. 한번 참고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요 남영동에 그 정식으로 그 민주추진화 재단입니까? 그 어떻게 되죠 이름이? 그거 가보면은 요즘 이재호 의원이 그 관장 이사장으로 있는데 한번 가서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 젊은 시절 이런 사회를 살아왔구나 다시 이래 실감할 겁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은 그거 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되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민주유공자의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이 의료보훈 체계입니다. 몸은 나쁜데 보훈병원에 가면은 조금은 혜택을 봅니다. 당사자 가면은 90 혹은 100% 할인되고 배우자가 가면 60, 40 이래 할인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그 가족 부인이 최소한 60%까지는 의료비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비 혜택 보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참전유공자인데 보험병원에 가면은 일단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할인되고요. 남아있는 치료비의 90%, 100%또 할인이 되는. 근데 가족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배우자. 아까 이야기했죠. 배우자들은 해당이 없다. 연금 받는 배우자들은 조금 혜택을 봅니다. 이 문제를 5년 동안에 국가보험 모든 계획 아래 전부 다 모든 보험가족들이 의료 혜택 한 60%까지는 보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돈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7,500억 할인했던 거래 하면은 한 1조 5천억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의료 혜택이 되는데 현재 국가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없는 지역이 강원도, 제주도면 올해부터 어떻게 하느냐. 대학병원을 준보훈병원화해서 보훈병원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거기서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북도의 충북대학병원을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위탁병원이 전국에 1,000개 있었는데 해마다 200개씩 늘려가면은 한 5년 뒤에는 전국에 한 2,000개 위탁병원이 되면은 그래도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저희 목표 국가유공자 자격증만 가지면은 어느 병원에 가서도 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위탁병원이 있어도 내 집은 동쪽인데 병원은 서쪽에 있어서 왔다 갔다 택시비가 치료비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작은 거 고속도로 통행료 뭐 적게는 한 2, 3천 원, 많게는 10,000원 정도 될 텐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100% 특히 상위 유공자 100% 그냥 할인해야 됩니다.
현재는 1급부터 5급까지는 100% 할인, 인원이 적습니다. 6급, 7급은 50% 할인, 차량 대수는 230만 대, 돈으로 따지면 30억. 이거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 나왔느냐? 설에 며칠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그냥 전부 다 할인해 주잖아요. 그 이야기 나올 때 1년 내내 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공식 의제로 이제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해봐야 뭐 한 3천, 5천, 여기서 뭐 저희들 안동 가면 안동까지는 한 9천 이래 되는데 그게 3천, 4천, 5천을 내가 상위 국가 유공자는 이유로 그냥 할인이 되었을 때 받는 그 느낌, 아, 이 작은 돈이지만은 예우를 해주는구나. 큰 돈도 아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떤 식이든지 한번 관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반대합니다. 국토부에서 반대하고 도로공사 당연히 수입이 적으니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정책을 하는데 각 부처마다 이해가 상충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리는 돈 더 내놓으라. 예산처럼 돈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싫은 소리하고 싸움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정말 살아보니까 같은 공무원 사례도 진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조금 더 주고요. 순하게 접근하면 그냥 시원하게요. 완전히 울어야 떡을 주지. 그냥 순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주더라고요. 요즘 복지부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은 전에는 막 부탁하고 매달리다 요즘 진짜 화를 내요. 공개 봐라. 국가정책 그따위로 해서 되느냐고. 진짜 막 소리 질러요. 그래 지르면은 때에 따라서 효과가 더 있더라. 근데 그래 되고 나면은 밑에 직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직원들이 진짜서 막 자꾸 빼돌리니까 하여튼 부모 가진 자식 가진 부모는 어디 가서도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운영에도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보훈 정책의 가장 방점을 찍는 것이 의료보훈체계 완비입니다. 안과가 없고 치과가 없고 한의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 전국에 한의원 13개 지정을 했고요. 안과 치과를 집중적으로 더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국가유공자증만 가지면은 어디를 가도 뭐 고공, 공무원 다 그냥 무료 통과되도록 고속도로 그냥 무료 통과되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체계는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 외교로 가는데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유엔군이 대규모로 파병을 해서 전쟁에 나름대로 승리를 했던 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투병을 보낸 게 16개국이고요. 의료 지원단 보내는 게 6개국입니다. 물자 지원까지 보내는 거 합치면 60개국입니다. 이 굉장한 외교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튀르키예 대통령 가셨을 때 제가 이거는 이제 가족사회부, 그 가족사회부가 보훈부입니다. 장관하고 여기 학보훈부 장관하고 이건 뭐 MOU 서명해가지고 서로 뭐 협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25일 날 임명받고 26일 날 바로 미국 가서 콜린 그 보훈부 장관이 뭐 트럼프 핵심이라 그러죠. 바로 쫓아가서 만나서 같이 뭐 뭡니까 그 한국인 참전용사비 가서 하면서 제발 그 좀 트럼프 관세 협상에 좀 물것 좀 터달라 해서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들 나라 미국인데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제는. 근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당신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했더니 다음날 바로 뭐 트럼프가 직접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나 이웃 나라가 한미 동맹 시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또 뭐 관세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뭡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도 이런 방향으로 16개국하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전에는 파병 인원 순서로 우선순위를 뒀는데 그 순위를 바꾸자 그랬습니다. 현재 한국과 무역 관계가 어떻게 되냐 여기를 우선순위를 바꾸자 했더니 의료 지원국이었던 인도가 3위인가 4위인가 올라왔어요. 그때는 군인은 파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쭉 바뀝니다. 튀르키예가 그 군인으로 봐서는 3인가 4인가 있는데 양국 무역적으로 하니까 5위로 쳐지고 인도가 위로 올라오고 해서 현재 중실에서 보훈 외교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29년도에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상위 군인 대회 유치를 이제 원래 결정이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아시아에서 한 번 하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뭐전 세계적으로 한 보훈 외교의 하나의 또 성과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도산 안창호, 우리 여기 뭐가 있냐면은 표창공원 국립화 성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직접 걸려 있는데 2018년도 서울시하고 국가보훈부하고 MOU까지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당시 예산은 한 1,700억 반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역화하자 그리고 공원화하자. 그 가장 큰 컨셉은 이겁니다. 묘지가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바꾸자. 이제는 전 세계 어디 묘지 가보면은 그 생활 공간이죠. 젊은 사람들 데이트도 하고 동네 노인들 나와서 이 산보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 공원의 협상 운동장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 계획은 협상 운동장 담 다 허물고 여기 축구계는 이걸 없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은 이거 동네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농구장도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파크 골프장도 좀 만들어서 활용하고 운동장은 같은 용산이니까 저 용산 그 기지 넓은데 그거 가서 대체 부지로 운동장 만들면 안 됩니까? 이 장관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찬반이 엇갈리는데 가장 반대하는 이유 거기 국립공원화가 되면은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된다. 그래 되면 내 집값이 떨어진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화가 되고 개발 제한을 묵지를 않으면 오히려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 때 맺었던 그게 MOU가 그대로 돼 있고요. 현재 실무선하고는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 4월 되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나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한번 추진을 하자. 그것도 이제 정파에 따라서 조금 속도가 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산어록을 제가 안 보다가 한 두세 권 책을 봤는데 요번에 28 공경 독립선언 그 행사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정세가 우리 한국의 우호적이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승전국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식민지를 더 가지는 거죠. 근데 일제 민족 자결주의 해가지고 28 독립선언도 나고 우리 3.1 운동도 나고 쫙 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거의 200만이 만세 시위 운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독립 정치를 뭐 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되었을 때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해서 우리 손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일어서지 못한다.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런 거잖아요. 이 당당, 여기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인격자가 되라는 것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은 늘 이걸 합니다. 맹자의 무항산이면 무항심, 항산이면 항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선비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젊은 후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채워야, 넘쳐나야 주위의 이웃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위대한 선각자, 내 것 채우지 않고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내부터 채워라. 그 다음에는 남인데 손을. 그리고 수신제가 추구 평천하도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항산, 무항신도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다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정치를 하면서 어제도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한 30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 했을 때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일방 소통이 아니라 정직과 소통이 제대로 되면은 당연히 남의 입장을 이해를 하잖아요. 남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내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타협이 안 되면 그냥 내 길로 가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내 길로 갔을 때는 적대감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근데 그건 이해 없이 내 길로 가면은 적대감이 생기고 증오와 저주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정치한 지 한 35년 됐습니다. 젊어서 34살에 이기택 민주당으로 안동에서 도의원 되니까 90년도 이기택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니까 그 교만함이 마음에 이래 싹이 텄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전부 다 한나라당, 파란당이 당선되는데, 빨간당이 당선되는데, 민주당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당선되고 나니까 나는 너들하고 달라 하는 그 교만함이 또아리를 들고 해서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합당해가지고 한나라당 해가지고 재선 삼선은 뭐 절로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공천이 안 돼가지고 15년 동안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코피 흘리다가 또 운이 왔는지 이제 69에 이제 장관직에도 올해 이제 나이 70입니다. 57년생. 저는 나이를 한국 나이로 칩니다. 배 안에서 한 살 먹으니까. 여기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청문회를 보거나 업무를 보거나 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분이 안동에서 첫 심을 했기 때문에 안동에서 오시면 저한테 했던 말씀, 권의원 이자고 막 영세 받지. 내는 성당은 자주 나가도 영세 교리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대하고 큰 것 알고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성실한 줄 그래 알고 이제까지 사목을 해왔다. 이제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자는 이 생각,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청문회 많이 보잖아요. 청문회의 요건은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은 한 번 맞고 그냥 지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든 내치든 이런 겁니다. 근데 청문회 하면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면은 사람이 망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요. 저는
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잘못되는 거 잘못했고, 이 자리에는 저가 선배님이 참 많으십니다. 선배님들 계시고 또 젊은 후배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정직하자. 그리고 제대로 소통하자. 제대로 소통하자. 그러면서 한 정부를 뽑아놓고 나면은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요즘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바꾸자 그래요. 내각제로 바꾸자. 이유는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제가 계속 실패를 했다. 그건 제도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 당신도 뽑았지 않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 당연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 실패한 대통령제. 아직도 여론조사 놓으면 전부 다 대통령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패한 걸 뻔히 봤는데. 그러면은 다수당이 책임을 지면은 국회에서 하고 저가 잘 때 아닙니까? 정부하고 다수당하고 다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저 시계 보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8시, 저 시계가 여기 있네요. 8시 42분인데. 저 1시간 했습니까? 네. 예. 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두서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채워주시고요. 또 지적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은 몇 분이라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추려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신데 돌아가신 지 한 28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유공자 신청을 하고 이장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보훈처에 이제 전화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잘 모르잖아요. 옛날 서울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확인될지 몰랐는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보훈처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요즘 공무원들이 이런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 8월 달에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심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 지금 6개월 동안 체류 중인데,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빨리 신청을 하면 빨리 심사를 해서 행정에 돌아갈 수 있게, 이런 것들 좀 장관님한테 제가 민원, 안장관계입니까? 국민묘지 안장관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보훈처 그 네. 홍보원. 그게 안장관계죠. 네네네. 밖에 있는 걸 안장하는 네네. 거죠. 별도로 좀 체크하세요. 네. 제가 원래는 제 개인적인 민원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드려도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여러 장 들어왔는데 공통적으로 한 세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시간 관계상 질문자는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좀 읽어주세요. 짧게 짧게 네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세 분이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보훈이 나라의 미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확산하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그 유공자들을 보훈하는 그런 어떤 의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피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젊은 세대들은 간접 경험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남영동의 민주유공대 제가 보고도 참 느낌이 많았어요. 우리 간부들이 또 한번 쭉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과 관련되는 시설에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이 한번 견학을 젊은이들이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말로 하기보다는 보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우리가 그럼 뭐 국토 대장정 하는 것도 하듯이
보험 관련 시설에 직접 보게 하면서 본인들이 느끼고 글 쓰고 하고 난 다음에는 국가보훈에 대한 뭐 글짓기 대회를 하든 웅변 대회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국가보훈하고 나면은 뭐 훈장증 이런 거. 훈장증을 현재 독립유공자 같은 케이스는 한 7천 명이 훈장증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거나 그 자식이 없거나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야, 그 지역 그 고향으로 보내서 그 고향 학교에 전시를 해놓거나 고향의 공공시설에 훈장증을 전부 다 비치를 해놓자. 그러면 아, 내 고향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 그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문 중에 공통적으로 또 들어온 게, 어, 지금 미국 홍사단에서 1929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하던 본부 건물 네. 매집해서 2025년도 8월 15일 광복 80전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 상해 임시정부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계획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바를 질문하셨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안창호 주석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예산이 80억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져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재개관할 겁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하는 거고요. 윤봉길 그 기념관이라든가 안중근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예산에는 그게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관이 저나 우리 실무 책임자가 현장을 보고 일찍 예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중근 기념관에는 이번에 동경을 가서 안중근 의사님 유목 한정을 해서 6달 동안 임대가 여기 그 소유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일본 사람인데 그걸 뭐라더라?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뭐 비굴하지 마라. 그놈의 유목이 하나 돼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섯 달 동안 전시를 합니다.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네, 우리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문영숙 이사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서운 상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최초 서운 연도가 196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운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1962년 최초 서운자부터 미적용된 공적들을 조정해서 순차적으로 상향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규정은 기존 공적 외에 새로운 공적이 나오면은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 공적만 가지고 재심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이 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다시 공론화해서 기준을 좀 보완하자. 옛날에 기준이 한 3개였다면은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준을 2, 3개 더 이어서 재사정해보자는 게 하나 있고요. 현재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공적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재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사정해가지고 공적 처리했던 분이 딱 3분 있었죠. 여운형 선생 1등급으로, 유관순 누나 1등급으로, 홍범도 1등급으로. 그거는 우리 공적심사위에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해가지고 했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공적 재심사에 달라는 요구가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저보다도 우리가 못해? 뭐 이런 거 상대 비교를 했어. 우리 안동에도 굉장히 오늘 안동에 온답니다. 만인소, 만명 선명 받아가지고 운전을 해달라고 그랬어. 받아들이는 제 입장은 아이고 만인소를 하려면은 지나간 어르신들 품격 조정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가오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도 오늘 하여튼 이게 광화문에 관심이 온다면 그러면 저도 나가봐야 돼요. 최재혁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적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의 중에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 여러 오셨어요. 여러 개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금 배우자 보상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마무리로 한번 더 말씀. 자녀 문제는 독립유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독립자녀인데까지 현재 연금이 그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독립 45년 전에 후에 전에 돌아가셨던 분은 2대까지 됐고요. 후에 돌아가셨던 분은 1대까지 됐는데 그거 상관없이 전부 2대까지 최초 보장 2대까지는 한다. 이게 국회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통과는 될 겁니다. 되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1, 2, 3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1, 2, 3, 4대가 아무 혜택 없이 지나가도 5, 6대가 받고 그다음에 최초로부터 2대는 받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자 이분들은 사망자나 부상자가 연금 형태로 되면은 한 번은 이제 배우자인데 승계가 되거나 아랫대에 승계가 됩니다. 그것이 않는 이상은 승계가 안 되는데 왜 독립유공자는 해주고 참전유공자는 해주지 않느냐? 민주유공자가 왜 안 해주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규정을 독립유공자는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승계를 해주고 참전유공자는 당대에 끝납니다. 제일 저게 많은 데가 미망인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 월남전 미망인들은 현재 미망인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그냥 아들, 딸인데 승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끈질기게 들어옵니다. 끈질기게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숫자는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승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해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겁니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 이야기는 이거 왜 됐든 남편 죽고 경제력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내 아들 딸린 데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분들 주장이고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반대는 그래 해주면은 당대에 하면은 그냥 이제 연세 70, 80 해가지고 10년 내로 끝나는데 아랫대로 내려가면 그게 40년, 50년 다시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뭐 여기까지만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내놓고 있습니다.